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면서 문화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또 문화 얘기를 하면서 경영 또 뭐 산업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문화계의 큰 경영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뮤지컬계의 대부시죠. 선각자이기도 하고요. 박명성 신시 컴퍼니 대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저 성남 아트센터에서 시카고하고 네. 또 엄마를 부탁해요인가요? 예, 예. 공연 때문에 예. 정신 없으시죠? 예. 지금 시카고는 공연이 얼마 접어들었죠? 뭐 한 달 반 그렇군요. 정도 좀 하고 반응이 있죠. 좀 어떠세요? 시카고는 이제 뭐 우리 그 중년 관객들에게 굉장히 이제 명품 뮤지컬로 그랬죠? 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년 관객들이 많아서 역시 그 공연은 뭐 할 때마다 항상 뭐 성공한 작품입니다. 중년 관객들을 이렇게 타겟화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 모든 작품이 연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중년 관객이 30%에서 40% 정도 넘어야 그 작품은 이제 성공한다고 봐야 되고 아마 뭐 공연계 철칙으로 이제 뭐 굳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일반 가령 방송이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20대들 그 청소년 위주로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그런 점으로 비추어 봐서 공연계가 중년의 관객들을 빨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 같아요. 예, 요즘에 보면은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TV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프로그램이 그 예를 들어서 20대 그러게요. 그 청소년 그 입맛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뭐 중년 관객들이 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게요. 예, 즐길 수 그거 있는 정말 프로그램도 없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뭐 연극도 마찬가지고 역시 그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뮤지컬 그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또 극장을 찾는 연극을 지금 만드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시카고 보니까는 뭐 인순이, 최정원 또 누구죠? 남경주, 옥주현 네. 스타들은 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대단한 기대를 모았던 작품인데 자 우리 그 박 대표 하면은 몇 년 전 한 4, 5년 됐죠. 큰 공연 아이다하고 그 뭡니까 갬블러를 앞두고서 직전에 위헌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연을 앞두고서 수술도 미루고 또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공연이 다 끝나서 막 그 쫑파티라면서 눈물의 파티가 됐다라는 업계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아주 뭐 저 지극히 정상이고요. 아유, 그러시군요. 예, 항상 검사를 하는데 예, 아주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완치됐다고 그럽니다. 네, 아이고 너무 다행입니다. 박 대표 하면 아무튼 대한민국 뮤지컬의 뭐 선각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네. 외국에서 유명한 그 대작들을 들여다가 라이센스 료를 물고 그 공연을 개척하신 분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또 지금까지 그 사업을 주로 많이 해오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창작 뮤지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연극 순수예술에 더 가깝죠. 연극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 활동을 영역을 넓혀가시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이따 하고 먼저 한번 우리 그 뮤지컬 또 연극계 어떤 현황, 현실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신시 컴퍼니는 어떤 회사예요? 조금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신시 컴퍼니는 이제 그 20년 전에 이제 극단 신시로 그러니까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극단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이제 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이제 그 초대 대표 김상열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셨고 저는 이제 극단 단원의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때. 그러셨구나. 예, 한 뭐 20년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999년부터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다양한 장르 공연에서 이제 뮤지컬 하나로 특화. 예, 단일 메뉴로 이제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그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신시가 중년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가장 결정적인 뭐 마마미아나 아이다, 시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대중화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회사가 역시 이제 신시 컴퍼니가 그러게요.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신시 컴퍼니가 소위 라이센스 뮤지컬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냥 적당히 큰 작품 좀 선물 가는 거 이렇게 들여다가 그냥 그 라이센스 피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라이센스 큰 브로드웨이 큰 대작들을 그게 뭐 있죠 지금 맘마미아 뭐 렌트 아이다 네, 시카고. 시카고. 또 이제 그 제가 가장 프로듀서를 하면서 가장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이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나 런센스나 뭐 아가샤 건달들 이 정도 뭐 4, 50년 지난 그랬어요. 뮤지컬들만을 맞아요. 계속해서 관객들이 봤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뭐 라이센스 없이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뭐 도둑질해서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작권 개념이 없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앞으로 한국 공연의 미래와 희망이 있으려면 역시 저작권 문화가 저기 정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96년에 현재 그 뭐 토니상도 여러 개 부문에서 받은 작품인데요. 더 라이프라는 뮤지컬을 최초로 라이센스를 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동시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굉장히 그 관객들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뮤지컬이었고, 새로운 얘기를 접하니까 하여튼 뭐 많은 관객들에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죠. 더 라이프가 첫 번째 라이센스 공연이에요. 예, 첫 번째 라이센스.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셔서 가서 네고시에이션을 하셨어요? 그거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아, 그러죠. 아무도 이제 그거 사실 그 무슨 그렇죠. 선례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를 어떻게 하는 방법조차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신시가 발전하고 또 뭐 제가 프로듀서로서의 그 앞으로 큰 일을 해내려면은 역시 저작권 문화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런던이나 뉴욕의 그 프로듀서들과의 그 신용 문제가 이제 물론이죠. 직결된단 말이죠. 처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니네는 다 도둑질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왜 니네들한테 라이센스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단번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9개월 만인가 하여튼 그 저작권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작품의 국내화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각색의 과정이 이제 언어가 다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우리 취향에도 맞고 이제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이 영화 같은 건 사실은 비주얼이 그냥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배우 써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번역의 과정 같은 거, 이를테면 뭐 말만이 아닌 작품의 번역 과정 같은 것이 사실은 어떤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외국 작품의 외국 대작의 우리화라는 거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그 해외 작품들을 이제 그 우리가 라이센스해서 이제 우리 배우들 이제 국내 스태프진으로 그렇죠. 공연을 하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아이고, 예. 어렵죠. 그- 그 외국 정서를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먹히느냐에 예, 판단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우리 관객들이 이해하고 또 우리 관객들의 정서에 맞게 이제 조금씩 이제 각색을 했죠. 예, 이제 저희가 하는 작품들은 저는 특히 이제 그냥 뭐 쇼적이고 오락적인 작품보다는 저 스스로 얘기 중심의 뮤지컬을 좋아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예. 스토리가 있는 뮤지컬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관객들이 그래도 그 작품을 보면서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각색 과정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작품을 한 작품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 말씀 보면은 사실은 쇼나 네. 이런 어떤 가령 무용 같은 거 그런 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전달을 하려면 사실은 그 메시지를 우리 관객들한테 준다라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울 텐데 네.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렌트라는 뮤지컬이 네. 이제 제가 이제 더 라이프를 라이센스를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뉴욕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을 한번 저작권을 계약하니까 신용이 그만큼 엄청나게 쌓였었어요. 그렇게 불신받던 우리 시장이 그렇습니다. 더 라이프를 성공시키면서 예, 외국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그 어떤 이미지 네, 변신 네. 같은 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렌트라는 뮤지컬이 이제 뉴욕에서 엄청나게 뭐 히트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작품을 이제 라이센스를 딱 했더니
우리 한국에서 뭐 공연계 사람들이나 관객들이 렌트를 보고 온 사람들이 아, 이 작품은 한국 정서랑 전혀 안 맞는다. 이 작품은 무조건 실패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왜냐면은 뭐 에이즈, 마약, 동성연애 다 뭐 이런 우리 사회에서 거부감 있는 건 다 들어요. 예, 이런 소재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성공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관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는 역시 그 내일에 대한 희망, 네. 그 주제는 사랑이다. 그 뭐 에이즈, 마약, 동성연애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얘기를 그러니까 층층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역시 큰 주제는 사랑과 희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각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셨겠네요.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셨겠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30분 동안 노래로만 이렇게 그 드라마가 엮여져 있단 말이죠. 대사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도 부분이 봤어요. 굉장히 그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색 과정에서요. 네. 지금 그 신시 컴퍼니가 라이선스를 그런 작품들 몇 개 갖고 계세요. 그 뭐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제 신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저작권이 거의 뭐 대박 콘텐츠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뭐 마마미아나 아이다나 뭐 시카고나 뭐 헤어스프레이 렌트 공연을 올리면은 그래도 성공이 보장되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대박 콘텐츠를 믿고 저도 스스로 뭐 연극에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또 창작 뮤지컬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대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에 대한 또 그 제 스스로가 좀 혁신적인 작업에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예, 그게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박 대표님 그 뮤지컬 마이더스의 손처럼 하는 것마다 많이 성공을 시켰는데 돈 좀 버셨어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박 컨텐츠 마마미아나 뭐 시카고나 아이다 이런 작품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창작 뮤지컬에 그 창출된 그 자금으로 창작 뮤지컬에 투자를 하고 또 연극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기초 순수 예술이기 때문에 또 연극하고 뮤지컬이 이게 같이 이렇게 대중화 활성화가 이렇게 비등하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럼요. 예, 우리가 예. 그 얘기 좀 조금 이따 좀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 너무 앞질러 가니까 연극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그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우리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야 돼요. 제가 대표님한테 큰 돈을 좀 버셨냐고 사실 여쭤본 게 그거보다도 자,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라이센스를 놓고 이게 경쟁을 네네. 벌리는 업계 관행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네. 어쨌든 제작사들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이게 경영이 사실은 뭐 메이저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지 뮤지컬이 그렇게 이게 대박을 터치셔도 그렇게 뭐 별로 짭짤한 재미를 못 본다고 그래요. 그 큰 이유가 우리가 라이센스 출혈 경쟁으로 인한 것도 꽤 있겠죠. 그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이렇게 뭐 들여왔는데 또 브로드웨이다 이렇게 뒤로 연락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소위 그 전형적 출혈 경쟁 이 업계 현황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있습니까? 어떻죠? 지금 이제 가장 그게 이제 그 문제점으로 지적을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되고 있는 있고요. 문제군요. 앞으로도 뭐 그런 문제는 뭐 계속해서 발생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뮤지컬계의 가장 그 없애야 될 가장 큰 거품이 이제 라이센스의 과다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만 불이면은 뭐 저작권을 살 수 있는 작품을 뭐 20만 불, 50만 불 우리끼리 서로 경쟁해서 그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 예, 그런가요? 2만 불짜리가 막 20만 불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엄청나군요. 그렇고요. 또 라이센스도 우리 공연 시장, 또 우리 공연 시장 환경에 맞게 그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는데 과다 경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올려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뮤지컬계가 조금 침체된 이제 거품을 지금 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과도기에 접어들었는데 저희 이제 프로듀서들 스스로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은 앞으로 한국 뮤지컬이 미래가 썩 밝지는 않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라이선스 뮤지컬을 들여온 선각자 장본인으로서 그런 현실이 당연히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그 해외 작품에 손을 안 대겠다. 제가 이제 선언을 한 이유가 그러셨어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싼 로열티, 그다음에 그 비싼 그 계약금을 주고서는 한국에서 이 작품이 성공하더라도 그냥 해외에 그냥 해외 프로듀서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고 많은 꼴이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 열정이나 그런 자본을 이제 순수 기초 예술, 연극에 그다음에 우리 창작 뮤지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자부심도 느끼고 긍지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한국 뮤지컬의 어떻게 뭐 그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품을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작품에 앞으로 손을 떼겠다.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무튼 경제적 측면도 그렇지만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창작 뮤지컬이 사실은 좀 활성화가 돼야 되죠. 뭐 남의 거 맨날 들여다가 그거 물론 각색을 하는 과정은 있다고 해도 우리께 사실은 근본이 우리께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 창작 뮤지컬 쪽을 하시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런 바탕이 계셨군요.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손은 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그 로열티 수준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국내에 들어오는 그 작품들에 대한. 국내에 지금 우리 그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이제 로열티가 이제 그 대형 작품, 예를 들어서 마마미아나 아이다 이런 작품들이 13%, 14%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14%는 기준이 뭐죠? 뭐에 대비 13%?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이제 로열티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얼마까지, 많이 주면 얼마까지 주죠? 지금 뭐 20%까지 주는 작품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 열심히 쉽게 해서 돈 벌어서 그냥 해외에 갖다 바치는 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그 뮤지컬을 한 사람으로서 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 한국의 실정이나 공연 환경이나 시장의 규모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그냥 비싸게 그냥 남의 작품을 해외 작품을 가져오면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제 과다 경쟁이 생기고 과다 출혈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빨리 거품을 걷어내야 한국 뮤지컬이 다시 새롭게 그러면요. 예, 앞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작 뮤지컬 쪽 얘기를 조금 대표님, 우리 지금 국내 창작 뮤지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창작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그 배우의 기량은 그러니까 정상급의 배우의 기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유명 스태프들이 연출가나 음악 감독이나 뭐 작곡가나 이렇게 와서 안무가나 이렇게 와서 우리 배우들한테 훈련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배우들은 이제 세계 정상급 수준이 됐다. 근데 이제 가장 우리 창작 뮤지컬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 전용 극장이 이제 몇 개 없다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데요. 이제 무대 메커니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해외 뮤지컬, 런던이나 뉴욕 뮤지컬보다 훨씬 조금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거는 뭐 솔직하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뮤지컬이 하여튼 최근 몇 년 동안 뭐 거기에 1등 공신이 물론 박 대표시지만은 뮤지컬과 소위 비뮤지컬로 이렇게 시장이 양분되는 성향이 있죠. 이제 우리 사회가 늘 지적하는 문제점 소위 양극화가 이 시장에도 그렇죠? 뮤지컬은 잘 되고 또 비뮤지컬은 뭐 가령 순수예술 쪽 연극 같은 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양극화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뭐 젊은 20대, 30대 관객들이 옛날에는 거의 연극 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객의 정서 자체가 젊은 지금 관객들의 정서 자체가 공연을 보더라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이 연극에 비해서 굉장히 액티브하죠. 이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뭐 그런 계기가 돼버렸는데 저희 이제 프로듀서들의 책임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 명품 뮤지컬이 10년 안에 한국에 다 소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명품 뮤지컬을 빨리 선점하기 위한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10년 동안 한국 뮤지컬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다음에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역시 이제 연극도 조금 같이 조금
이렇게 그럼요. 활성화되고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해 보니까는 지난해 통계가 뮤지컬 관객 수가 한 20%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연극은 반면에 그래도 그 명동 예술극장 생겼죠. 네, 또 네, 남산에도 남산 드라마 생긴 센터, 거죠. 예, 예. 그것도 저 대학로 예술극장 생겼고. 그래서 이제 주로 연극 전용 무대 같은 게 이제 늘어난 건데 뭐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현상이 뮤지컬 관객 좀 떨어졌다라는 것도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그런 간극이 줄어진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전용 극장들이 생겼다라는 것도 조금 그런 해소의 뭐 조짐 그런 걸로 봐도 될까요? 어떻죠? 작년 현상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 이제 뭐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이제 그 위기 의식을 느끼는 뭐 한 해였기 때문에 역시 이제 뮤지컬은 이제 티켓 가격이 연극에 비해서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도 있었겠다. 예, 한 달에 뭐 두 번, 뭐 두 작품을 볼 수 있는 관객이 한 달에 한 작품만 본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었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 관객층은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품 수를 이제 관람하는 작품 수를 줄인 거죠, 관객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이 그 뮤지컬이 거품을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 전용 극장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연극이 이제 조금 더 그 관객층이 좀 늘어나고 또 특히 이제 명동예술극장은 거의 중년 관객층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연극이 조금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그 우리 박 대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뮤지컬을 그렇게 성공을 시키셨으면서도 연극에 대한 애정, 그 애착을 중간중간에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 뮤지컬과 대비해서 소위 순수 예술에 가까운 우리 연극의 뭐라고 할까요? 매력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또 연극의 대중화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시대의 아픔이나 이 시대의 즐거움이나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어떻게 보면은 대변자 역할이 연극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시기에 또 군사 독재 시대를 말 못하고 살았을 때, 그러니까 언어가 막혔을 때 연극을 통해서 그런 활로를 열어주고 역시 연극 자체가 그 이 시대 한 시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연극의 장점이고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을 더 치열하게 담고 그렇습니다. 관객이 네. 그런 카타르시스를 연극을 통해서 받고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런 네. 측면이 있죠. 자, 우리 GTV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경제 쪽을 많이 다루는 거라서 우리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공연예술계의 상황,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지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인력 측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몇몇 스타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개런티로 갖고 가죠. 그런데 스태프들은 사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늘 나오고 그래서 자, 그런 격차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도 해소 안 되고 있죠. 해소가 뭐 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메이저 그 제작사들은 그 인기 스타, 뭐 대중 스타들을 출연을 시키더라도 이제 그 개런티 부분을 우리는 이 정도가 넘어서서는 대중 스타를 쓸 수가 없다. 이제 선을 그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개런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역시 기존에 이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만만치 않다. 당연하죠. 공연 예술계의 환경이나 시장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뮤지컬계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공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제 베팅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뭐 사업적인 측면이고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뭐 협회 차원에서 뭐 제재할 수 없는 그 노릇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회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스태프들 이렇게 사실은 박 대표도 그런 고생 그 과정을 다 거치셨을 텐데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안 될까요? 어떠세요? 이제 스태프들은 제가 이제 스텝 모든 분야를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연극판에 있을 소위 때 배고픈 시절을 그냥 그대로 겪으셨겠죠. 그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조명기사, 음향기사, 무대 감독, 조연출만 10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스태프들의 그런 아픔이나 비애를 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프로듀서라고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시에서 일하는 거는 항상 우리 배우들한테도 항상 제가 그 쉴 틈 없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무대 뒤에서 캄캄한 데서 다치고 또 뭐 이렇게 뭐 어디에 뭐 저 무대 벽에 찌고 이런 스태프들이 있지 않으면은 이 화려한 무대를 여러분들이 절대 설 수가 없다. 스태프들을 항상 존중해야 된다. 저는 이제 뭐 제 그 경영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네. 항상 스텝을 소중하게 여기고 처우 개선도 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컴퍼니보다는 항상 스텝 위주로 뭐 개런티도 뭐 배우들보다 조금 뭐 더 주는 스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소위 그 가진 자들 또 조금 더 많이 받는 계층에 있는 분들 조금 양보하고 밑에 정말 고생하는 분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 우리 카메라맨, PD, 우리 스태프들한테 가라 했는데 점심을 이제 한번 살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배우들은 이제 배우들은 그렇습니다. 그 실패하면은 이제 공연해서 뭐 흥행에 실패했을 때 이거는 뭐 극단에서 홍보 마케팅을 잘못해서 실패했다. 네. 성공하면은 자기들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항상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우만 잘해서 절대 공연이 흥행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뒤에 그 수십 명의 스태프들, 그 다음에 수십 명의 저 기획 파트의 스태프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 공연은 뭐 성공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항상 배우들한테 얘기를 하죠. 무대에서 화려한 거를 보면은 뭐 관객들은 사실은 나온 결과물만 보지만 그렇습니다. 그 장치 그거 네. 셋업하는 과정이 얼마나 그게 무슨 건물 하나 짓는 것 같은 네네, 걸 텐데 네네. 그 고생을 무시하면 안 되죠. 네. 자, 우리 박 대표께서 창작 뮤지컬과 연극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라이센스 뮤지컬은 이미 흥행에 성공을 해서 정착이 됐고요. 창작 뮤지컬은 이제 실험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연극은 아직 좀 부족해요. 네. 국내 시장도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은 이걸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우리가 해외 진출 지금 다른 영역들은 소위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창작 뮤지컬하고 연극은 아직은 그런 뭐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 가능성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죠. 그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나 그 웨스트엔드에 올라가는 작품들은 거의 3, 4년 이상씩 준비한 작품들입니다. 또 뭐 워크숍을 통해서 작품을 계속해서 다듬어 오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수준 있는 작품들이 이제 뉴욕이나 런던의 중심가에 이제 그 공연 극장을 이제 선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물론 언어적인 그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콘텐츠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1년에 한 편씩 창작 뮤지컬을 꼭 만든다. 이제 그건 뭐 관객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댄싱 섀도우부터 1년에 창작 뮤지컬 한 편씩 지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댄싱 섀도우가 그 원작이 뭐였죠? 산불입니다. 산불. 네네. 그 차범 선생님 산불. 네네. 맞아요. 네. 그게 우리 창작 뮤지컬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해외 시장에 노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이제 큰 뭐 꿈과 포부를 갖고 댄싱 섀도우, 그러니까 그 작곡하신 차범석 선생의 네, 네. 산불 연극을 이제 뮤지컬화 7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러셨구나. 공연 2년 전에 런던 현지에서 워크숍을 가졌고 공연 1년 전에 오디션에서 쇼케이스를 가졌단 말이죠. 그야말로 그 작품이 이제 한국 뮤지컬사에 남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제작 시스템의 선진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작가부터 작곡, 그다음에 음악 감독, 연출, 안무, 뭐 무대 미술 다 런던, 뉴욕에서 현지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초빙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이 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언어적인 차이가 이제 상당히 벽이 없구나. 우리가 뭐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가장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역시 영어권은 뭐 불가능하겠지만은 역시 동남아시아권, 중국, 그렇죠.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권은 우리 그 창작 뮤지컬 그 콘텐츠로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편씩 만들다 보면은 역시 좋은 콘텐츠가 또 이제 그 동남아권이라도 좀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하나 탄생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항상
그 1년에 한 편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뭐 창작 뮤지컬은 한 편씩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대표 보시기에 우리의 그런 정서적 공감, 정서 같은 것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뭐 동남아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외에서 연극이나 하여튼 뮤지컬을 통해서 이렇게 먹혀들 수 있는 여지 같은 걸 발견하셨어요? 어떠시죠? 그렇습니다. 뭐 각자의 나라가 저 생활이나 뭐 풍습이나 문화가 달라도 서로 정서가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역시 공연 예술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뭐 외국 그 대형 바로 박 대표께서 들어오신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다면 우리께 그쪽으로 가서 성공 못하리라는 이유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듀서들의 그런 이제 그 실험 정신, 도전 정신이 지금은 필요할 시기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데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주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그래도 창작 뮤지컬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울시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제 그 지원금을 그래도 꽤 많은 액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작품을 만들기에 이제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뭐 저 같은 프로듀서들이 역시 용기를 한번 내서 창작 뮤지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 뮤지컬의 미래와 희망이 생기는 길이 아닌가.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뭐 매사 문화라는 것이 국내에만 머물러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 해외 시장을 뚫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창작 뮤지컬을 좀 몇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햄릿이라는 작품을 조금 이렇게 그 재해석한다고 그럴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 또 이제 그러시구나. 올해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뭐 엄마를 부탁해, 네. 뭐 신경숙 원작 그 엄마를 부탁해를 지금 연극으로는 지금 뭐 아마 연극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금 뭐 빅히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라는 거는 뭐 듣기만 해도 감동스럽고 다 그럼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럼요. 그 저 인물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작품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지금 한 4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만화 춘행전이라는 만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인들의 삶과 사랑 또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는 이제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적인 소재가 아닌가. 의상이나 그 모든 그때 당시 그 시대의 풍습이나 문화가 역시 가장 한국적인 작품, 가장 한국적인 소재가 해외에서 먹힌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연극이 아무래도 뮤지컬보다는 해외 진출에 조금 더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나 그 시대의 아픔을 외국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뭐 난관이기도 뭐 합니다. 이렇다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가령 무슨 역사의식 같은 것이 다 더 그렇죠. 많이 투영되는 게 뮤지컬보다는 이런 건데 네. 아무튼 우리의 어떤 우리 정신, 우리의 시대적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으면은 네. 연극도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연출자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연출자들 역할이 참 그 제품을 각색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걸 어떻게 저쪽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의 역량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박 대표 개인에 대한 질문을 조금 원래 연극 그 꿈이 연극 배우였다고 그러셨었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뮤지컬 시장으로 이렇게 뛰어들으셔서 뮤지컬 시장에 그렇게 선각자가 되셨어요? 뭐 제가 그 연극에 입문한 지 이제 뭐 한 28년째 됩니다만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로 입문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연극의 단역으로 그 거의 저는 이제 무대에서 2분 이상 있어 본 일이 없어요. 거의 뭐 대사 몇 마디 하고 이제 퇴장하고 그러니까 등장해서 뭐 2분 이상 있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나는 그 배우로서의 자질이 없을까?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한 거죠. 아, 나는 배우로서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에서 한 5분만 있었어도 계속해서 배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재밌는 네, 말씀이시다. 근데 이제 거의 뭐 1, 2분 안에 그냥 등장했다가 퇴장하고 몇 마디 하고 그냥 죽고 몇 마디 하고 도망가고 뭐 거의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배우로서 상당히 그 동경하고 배우로서 꿈을 꾸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서는 아, 배우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 없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아, 이제 연극계 그 어른들이나 연극계 선배들이나 뭐 동료 후배들하고 이제 너무 이제 끈끈한 인연이 돼서 아, 뭐 연극을 떠나서는 내가 과연
다른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연극판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연극계를 떠나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연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제 연극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조연출 9년에 그야말로 그때 당시 조연출은 뭐 그냥 허드렛 일하고 뭐 심부름하고 소품 사러 다니고 뭐 그때 뭐 차비도 안 줘요. 9년을 하셨어요. 예, 거의 뭐 걸어 다니죠. 차비도 안 주고. 그래서 그때 그 조연출 그 생활 9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날의 프로듀서로서 그 경험 또 그때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로 부딪혔던 그 경험이 지금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사람은 사실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일찍 자기 적성을 발견해서 이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성공한 분들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박 대표를 대한민국 1세대 뮤지컬 프로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시대가 프로듀서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방송국 프로듀서는 뭐 물론이고 아무튼 공연계 프로듀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아까 지난한 세월을 거쳐서 프로듀서로 뭐 아주 대성공을 하신 우리 박 대표께서 보시기에 프로듀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 갖춰야 될 어떤 자질이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죠? 제가 뭐 그 프로듀서는 이제 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총체적인 디자이너다. 작품을 선정해서 극장을 빌리고 그다음에 기획부터. 예, 스텝을 구성하고 배우를 오디션해서 뽑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인 디자이너다. 저는 이제 뭐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프로듀서가 갖춰야 할 덕목이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첫째는 프로듀서는 많은 제작비, 돈을 만진단 말이죠.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 좋은 말씀이시다. 굉장히 또 내 스스로 항상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도덕성에 그 관해서. 그다음에 책임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아이다 그 공연 오픈을 남기고 이제 위헌 판정을 받았을 때도 네. 그때 제가 숨겼던 거는 역시 100명이 넘는 스텝 배우들이 단원들이 그 정신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숨기는 거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역시 맷집이 튼튼해야 된다. 프로듀서를 하려면은 이 어려운 그 공연 그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내, 끈기 있는 맷집이 튼튼해야 된다. 그게 나는 그 맷집이라는 거는 그냥 뭐 제가 뭐 체력이 좋아서 절대 맷집이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로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그런 용기가 저는 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최대 한계치를 빨리 알아야 된다. 그 최대 한계치를 알아야 점점 그 한계치를 극복하는 방법이 터득이 된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그 프로듀서들 보면은 그 도덕성에 항상 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를 보고 상당히 그 안타까운 게 역시 우리 공연 환경이 그런 게 없어야 점점 발전하고 또 관객들하고의 그 크레딧이 그런 도덕성, 투명성으로 그 크레딧이 관객들하고 이루어지는 거고 교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프로듀서로서 그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라는 게 아무튼 기획부터 뒤에 무슨 뒤풀이까지를 모든 걸 총체적으로 기획을 하는데 네.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경영자로서의 투명성은 사실은 이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네. 반드시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공이 해당되는 사항일 예, 겁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아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까 그 맷집 말씀하시는 부분도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우리 그 박 대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돼서 제가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힘든 9년간의 과정을 잘 이렇게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나니까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내공이 있겠죠. 사람은 그래서 좀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야 그 고생이 밑바탕이 실제로 되죠. 이렇게 경영하면서도 밑에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난관에 부딪히면은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공연, 뮤지컬 최고의 프로듀서가 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뮤지컬 배우 시청자들이 혹시 저런 전문가들이 볼 적에 우리나라 최고 배우는 누구일까라는 것도 한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라고 보세요? 뭐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중에서도. 연극 쪽에서는 이제 우리 김갑수 선배를 저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 감성이 굉장히 예민한 배우로 저는 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연극 배우는 역시 김갑수 선배라고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얘기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쪽에서는 역시 그 좋은 배우는 이제 뭐 최정원, 또 남경주. 힘이 넘치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최정원, 남경주는 한국 뮤지컬을 뭐 20년 넘게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남경주, 최정원 그러면 식상하다고 그러는데 그 배우들은 그야말로 연습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연습에 열중하고 또 가장 늦게 연습장을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20년 넘게 그 한국 뮤지컬을 이끌어가는 톱 배우로 있는 겁니다. 워낙 그 양반들 오래 한 분들이 제일 늦게 와서 제일 먼저 갈 것 같은데 반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세대로는 배혜선이나 또 옥주현이라는 배우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아이다에서 발탁을 그게 했는데 공개 오디션으로 제일 먼저 이제 아이다에서 발탁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 뮤지컬을 이게 이끌어가는 여배우의 중심이 돼 있어요. 아주 스타 중에 스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자 배우로는 역시 이제 우리 성기훈이나 그다음에 민영기, 그다음에 뭐 이정석 이런 배우들이 굉장히 감성이 뛰어난 배우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공개 오디션은 박 대표께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공개 오디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로 시도한 게 이제 공개 오디션입니다. 저는 이제 과감하게 항상 기존의 배우보다는 주인공을 신인한테 맡겨보는 그런 모험을 항상 많이 하고 그런 도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옥주현 같은 배우들, 뭐 또 예를 들어서 정선아라는 배우는 고3 때 제가 렌트해서 주인공을 시켰어요. 그랬어요. 네, 고3 때 픽업을 해서. 뮤지컬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를 뽑았어요. 그게 나는 한국 공연의 뮤지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인을 발굴해서 양성을 해야 배우들끼리 그럼요. 경쟁도 하고 또 그 선배 배우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각성할 수 있는, 자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뭐 게을리해서는 나락에서 떨어지고 말겠구나. 항상 이런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역시 좋은 신인의 발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앞으로도 그 좋은 신인을 발굴해서 양성하는데 굉장히 그 경영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뮤지컬이나 뭐 연극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제작사, 극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돈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딩을 받고 이렇게 투자를 받는데 그런 국내 투자 문화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수익 구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부당하게 이렇게 해서 별로 뒤끝이 좋지 않은 그런 국내 투자 문화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나라 투자 문화는 역시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저희 프로듀서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저는 투자를 안 받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러세요? 한 작품에 뭐 30% 이상 투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연극계에 몸담지 않은 외부에서 오는 뮤지컬 제작사들 보면은 거의 100% 다 투자를 받아서 남의 돈으로 작품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긍지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프로듀서로서 무슨 쾌감을 느낄까?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만든 작품을 우리 돈으로 펴 팔아서 만들었다.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정으로 만들었다, 이 작품을. 그래야 회사가 자생력이 생깁니다. 모험 없이 어떻게 자생력을 바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콘텐츠 개발하는 거는 역시 프로듀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 다음에 임무고 저는 책임이고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문화가, 예를 들어서 투자사는 자금만 투자했고 이 작품에 성공시키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덕션에서 그 프로덕션의 목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지만은 조금 이제 군소 단체들은
역시 뭐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사에 유리한 투자 문화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뭐 투자 받는데 뭐 투자사를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투자사 사람을 만나고 뭐 일부러 그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대표는 어쨌든 대한민국 뭐 최고의 공연 프로듀서에다가 이제 경영인인데, 그래서 좀 시장을 크게 보고 경기가 불황이면 아무래도 문화산업도 위축되죠. 네, 좀 아니면 경기 풀리지 않고 있는데 올해 좀 그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대비책이라고 할까 타겟책 같은 거 한번 좀 우리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관객을 극장으로 모실 수 있는 거는 네. 저는 뭐 가장 첫 번째는 작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예, 작품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또 무대를 풍요롭게 네.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관객이 공감하고 관객이 그 작품의 매력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연극 중심의 이제 회사로 다시 작년부터 이제 왔지 않습니까? 신시 뮤지컬 컴퍼니를 신시 뮤지컬을 빼버리고 신시 컴퍼니로 이제 바꾸면서 연극을 뮤지컬보다 더 많이 한단 말이죠. 아, 이름을 그렇게 바꾸신 동기도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제 해외 뮤지컬에 별로 관심이 없다. 기존에 있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작품만 뮤지컬을 하고, 네. 그다음에 창작 뮤지컬과 연극 중심의 이제 회사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회사 이름까지 바꿨죠. 그래서 이제 대학로 일각에서는 연극은 마찬가지야. 다 어려워. 아무리 신시가 제작을 하고 천하의 박명성이라는 프로듀서가 해도 연극은 잘 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연기로 돌아오는 거는 환영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봐, 너도 안 되잖아, 연극이. 신시도 힘에 부치잖아, 연극이. 우리 대학로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 이 얘기가 듣기 싫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정말 없는 목숨까지 빌려다가 목숨 걸고 연극에 지금 투자를 하고 연극에 헌신을 하고 열정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연극 세 작품에서 그야말로 3만 원, 2만 원 표 팔아서 10억 넘게 매출을 올렸어요. 지금 올 겨울에 연극 세 작품 했는데요. 네, 네. 한 작품은 엄마를 부탁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연극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이제 제 스스로 그렇습니다. 뮤지컬에서 1억을 수익을 내는 것보다 연극에서 1,000만 원 수익을 내는 게 훨씬 값어치가 있고 훨씬 연극 활성화에 연극 대중화에 이바지하는 거다. 그다음에 제 스스로도 훨씬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그다음에 또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그 쾌감을 느끼는 게 연극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겨울에 연극 3편 했는데요. 3편 다 수익을 창출했어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로 일각에서는 신시처럼 제작비를 많이 투자해서 관객들이 객석에 앉았을 때 무대가 1,000만 원 써서 할 거를 5천만 원 써서 무대 장치를 하고, 그러니까 무대가 풍요로운 거를 관객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관객들이 극장을 찾는구나. 예, 지금 요즘에 그런 거가 연극이 잘 돼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뮤지컬이 잘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기분이 좋아요. It's so strange he doesn't show me more affection than he needs. Almost formal, too respectful, never takes romantic leads. There are times.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시 또 들어가셔서 원래 꿈이었던 연극을 키워놓는 일 꼭 좀 하셔서 네. 뮤지컬은 뭐 이제 말륨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연극 시장도 또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 박 대표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가 해체돼가는 지금 이 현대 속에서의 가족이라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리돼가고 해체돼가는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통합되는 그런
문화의 역할을 꿈으로 이렇게 비친 인터뷰를 굉장히 제가 그 대목을 아주 그 인상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꼭 앞으로 박 대표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그 가족들이 같이 우리 대중문화라는 게 정말 너무 쏠려 있잖아요. 그래요? 쏠려 있어가지고 아까 중년층 몇 개 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뭐 쏠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그 우리 가족들이 공감해서 해체된 가족 문화를 이렇게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을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좀 네.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